자, 17강입니다. 자, 17강은 뭐 16강의 연장선인데요. 복지국가 의식의 유형 이제 하나 볼 건데 이건 별거 없어요. 좀 이따 이제 하나 볼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자유주의, 그 중간에 조합주의, 마지막으로는 복지가 가장 발달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에스팽의 안데르센에 의한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근데 요거를 비유를 드는 거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국민의 집을 이 사회에다 짓고자 했다.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연민의 집을 짓고자 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같은 분이죠. 조합주의는 대표적으로 독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추구하는 독일 같은 나라는 이 사회에다 가장의 집을 짓고자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주의.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해야 될 건 요걸 이제 가볍게만 볼 거예요.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 집이라는 말이 탁 나오면 이건 사회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제도주의, 보편주의야. 다만 그 특징이 집이기 때문에 집이라는 말로 썼기 때문에 그 메타포상 그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특징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민의 집은 거의 남녀 평등이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와이프도 밖에 나가서 벌고 남편도 허스번드도 나가서 벌고 거의 대등한 관계요. 남녀가. 근데 연민의 집 뭐 요런 것들은 여자가 굉장히 좀 차별받는 사회입니다. 자유주의 쪽이니까 경쟁 이런 쪽이죠. 가장의 집은 독일 같은 건데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버지만 나가서 돈을 벌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정 이러면 생각하는 거, 아빠는 나가서 일하고 엄마는 집안 살림하고 그런 쪽의 모습이에요. 조합주의의 가장의 집이라는 건. 자, 빠르게 한번 가보죠. 뭐 이거 똑같습니다. 요 자유주의에서는 연민의 집을 특징을 볼 거고요. 조합주의에서는 가장의 집 볼 거고,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집. 여기 이미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요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거 없고요. 포인트가 이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연민의 집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의 집의 특징이 뭐예요? 국민의 집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볼 거고요. 의식은 자녀주의형이 있고 제도주의형이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뭐 자유주의고 복지국가의 개입 수준이 낮죠. 서비스도 최소로 제공되고 연대의식이 없습니다. 나와 너가 하나라는 의식이 낮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 수혜의 성격은 시혜와 자선 차원에서 벌어지고 선별적 복지를 주로 하죠. 제도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을 하고 있고요. 국가의 복지 개입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는 거 돼 있지만 요건 낮잖아. 여긴 얘보다는 높은 거야. 연대의식도 얘보다는 높죠. 보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조세 납부 의지도 자녀주의형보다는 높죠. 복지수의 성격은 권리 차원, 보편적 복지를 주로 한다. 이건 뭐 중언부언이죠. 그래서 할 필요 별로 없죠. 자, 이제 복지가 가장 발달한 이 스웨덴의 이념이 사회민주주의죠.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제 자본주의를 간다 그러면 배경이 이건 이해만 해두세요. 요거는 이제 시장 중심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에 있는 게 사회주의야. 요렇게 가는데 스웨덴이 자본주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 중심이니까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라. 그럼 나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외되는 사람, 비인간화, 물신주의, 돈이면 다야. 이런 형태의 자본주의 모순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이걸 조금 더 상징적인 말로 하면 양극화, 빈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야. 어디서? 스웨덴에서. 그러면 야, 이따위 자본주의는 없애버리자라고 이 자본주의 모순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없애고 사회주의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자본주의를 지켜야 돼. 그러려면 이런 모순을 자본주의 지지하는 세력들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자, 자본주의가 개인, 시장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모든 걸 국가가 관장해 주잖아요. 얘네 거를 갖다가 섞읍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시장, 이것도 어느 정도 살리고 시장에 의한 모순, 자본주의 모순, 시장 실패죠. 이거는 국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래서 대두된 게 사회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세력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으로 탄생한 것이 사회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의 뿌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안에서 움직이는 게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시장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시장 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 점이 조금 변화된 순수 자본주의하고 변화된 것이다. 자,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 나온 배경을 가볍게 하나 본 거고요. 자, 이에 따라서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사회에 국민의 집을 짓고 싶어 했다. 지었죠, 실제로. 국민 모두를 위한 집이란 뜻이에요. 국민 모두를 위한 집. 그때 이 3인당, 즉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당의 총리가 한손입니다. 이 한손이 지으려고 했던 집이 국민의 집이죠. 여러분 여기 샬투셰 바델하고 렌 마이드너 모델하고 뭐 여기 보면 이건 뭐 굳이 필요 없지만 성장과 사회보호, 즉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했다. 이건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앞쪽에서 다 배웠던 거라서 제가 별도로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별도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차피 지금 우리한테 포인트는 이건 옛날에 지나간 거기 때문에 한손 총리 기억하고 국민의 집하고. 자,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국민의 집은 사회민주주의니까 권력관계, 세력관계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삼자협의주의, 코어퍼레티즘, 사회적 조합주의, 노사정, 협상과 높은 탈상품화, 낮은 계층화. 이게 사회민주주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새롭지 않아. 제가 강의 후반부에다가 국민의 집이 어떤 특징이 있냐를 별도로 정리해 놓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왜 많이 설명을 안 하냐면 이건 사회민주주의 할 때 이미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연민의 집을 짓고자 하죠. 그럼 이것도 새로 사실은 할 게 없어요. 하이에크, 프리드먼,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그 부르주아적 삶, 그러니까 자본가를 얘기하는, 부르주아는 자본가를 얘기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게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겨서 돈 많이 번 게 부르주아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큰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거죠. 불평등을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얘네는. 사회 중심층은 노동계급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중간계급이라고 본 거예요. 아니, 노동자 돈 없네, 세금도 안 내는 내가 왜 걔네들을 위해서 복지를 줘야 되냐? 세금 내는 애들한테 제대로 줘야 된다. 공기업과 공공주택의 민영화, 모든 걸 민영화하려고 그랬잖아요. 공기업의 민영화. 이건 뭐 새로울 거 없습니다. 탈규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소유민주주의. 우리가 이런 거 주주민주주의, 뭐 이런 말로도 배웠죠. 시장을 위한 시장 중심, 채소국가, 다른 말로 야경국가, 작은 정부, 이런 거죠. 빈곤과 불평등 당연한 거야. 야, 불평등해? 네가 가난해? 네가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거기에 대한 징벌이야. 벌이야. 당연히 감수해 임마. 이렇게 보는 거죠. 네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고 불평등해서 네가 낮은 계층에 들어간 거니까 얘네 분위기 이미 다 알고 있죠.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연민의 집을 설명을 하라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다 맞는 거죠. 왜? 연민의 집이 곧 자유주의니까. 그 새로울 거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강조하는 건 기회의 평등이고 국가로부터의 개인들의 자유니까 이런 자유를 뭐라 그러죠? 연습해 볼까요? 소극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복지를 공급하는데 국가가 최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공급해요? 민간이. 얘는 모든 게 민영화예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보험도 사회보험도 있지만 민간보험 이런 걸 통해서 복지를 만들어내라. 네가 알아서 돈 열심히 벌어서 뭐 삼성생명 이런 민간 보험회사에 돈을 들여서 노후를 대비해. 개인 인생은 개인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건 선별주의, 자녀주의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탈락한 자들, 자녀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온정, 즉 자선과 시혜를 베풀어준다. 낮은 탈상품화하고 높은 계층화. 아무것도 새로 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조합주의. 요건 이제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합주의는 중간에 있는 거죠.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그러니까 국민의 집과 연민의 집 사이에 있는 게 가장의 집이죠. 일단 조합주의는 가장의 집이라는 걸 짝을 지을 수 알아야 되고요. 어느 나라? 독일이에요. 그러면 독일에서 이런 국가가 개입해서 최초의 복지를 실시했을 때가 비스마르크 재상 때예요. 이때는 독일은 독일인데 뭐 이 당시를 보면 뭐 프로이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프러시아 뭐 이렇게도 표현 이게 독일이라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여기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거야. 어디서? 독일. 언제? 비스마르크 재상 시절에. 철의 재상이라고도 불렀죠. 비스마르크.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자, 이유가 스웨덴하고도 비슷했어요. 스웨덴에서 왜 사회민주주의가 나왔냐? 아까 제가 배경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독일의 사회주의가 이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여기는 뭐예요?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모든 혜택을 골고루 받아서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스마르크 독일은 자본주의였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야, 우리가 줄게. 그러니까 자세히 봐보면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나온 배경과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복지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이 사회주의부터 지키는 거죠. 자본주의를. 그렇죠? 자, 그런데 스웨덴하고는 달라요. 국가가 개입했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래서 최초로 해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야. 그런데 걔네보다는 덜 강하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말을 써요. 온정적. 아, 약간 기분이 나빠요? 권위적. 국가적. 자, 제일 중요한 말. 가부장주의야. 가부장. 이건 뭐냐? 국가가 개입을 한 건 같은데 얘가 온정을 베푸는 아버지 차원, 아버지의 느낌으로 개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비스마르크 독일의 이 복지제도가 들어온 건 똑같아. 국가 개입은 똑같은 이유, 거의 같은 이유로 들어온 건데, 스웨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권리의 차원에서 당당하게 받으세요. 뭐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내가 국가가 한 가장으로서 이 나라 전체의 아버지로서 너네한테 온정을 베풀어 주마.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꼰대 있잖아요. 꼰대야. 권위. 예. 국가를 마치 비유를 해가면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요. 충성하고 이런 거고 사회보험을 도입했죠. 근데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가정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게 경제발전도 물론 당연히 되고 체제 유지예요. 체제 안정, 체제에 대한 충성. 여기에 보면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고 이 말은 체제를 유지한다. 이런 느낌이 여기엔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복지제 도입이라는 건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이 얘기죠. 이 배경은 비슷한데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합주의, 독일, 가장의 집, 가부장주의. 하나의 그러니까 뭐 가부장 이러니까 아버지가 힘을 딱 주고 내가 나한테 충성해. 내가 딱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너네 과외비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할게. 이런 느낌이에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주의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조합주의 보면 조합주의에서 그러면 이 단어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비스마르크가 여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주의, 다시 말해서 가장의 집, 여기에 가장 키워드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요걸 꼭 기억해. 상징적인 말입니다. 뭐 나머지 가족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말은 사회민주주의,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국민의 집에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집. 자유주의는 또 소극적인데 사실은 별 신경을 안 써. 근데 얘네들은 다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가족 정책도 소극적이고 노동 정책도 다 소극적입니다.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 볼 겁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죠. 여기가 집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가장의 집이야.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가 나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거야. 여성은 전업주부입니다. 남성 소득원에 의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얘네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면 완전 고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완전 고용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가 이 직장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야. 노동시장 전반의 노동자의 권리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물론 그 현장의 노동 조건, 뭐 고용 이런 거는 관심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들 있죠.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책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가족 정책이고 소극적인 노동 정책이 되는 거예요. 자, 느낌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장 중시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다 포커스 맞춰요. 이 사람이 이게 국가가 요 지점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고용이 될 수 있게 할까? 자, 만약에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었다면 이 고용되었을 때 사회보험, 다시 말해서 고용보험, 실업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재보험 이런 걸 들게 해주는 거야. 국가가 해주는 거죠. 국가가 이거를 강제로 하는 겁니다. 사회보험은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은퇴를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이 가정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 그때 이 보험금을 지급되는 거야. 여기에. 그런데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얘네들은 천천히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여기 보면 자유주의보다는 탈상품화가 높은 수준인 건 맞잖아요. 근데 계층화는 그렇게 낮지 않아요. 계층화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직장, 직업, 이게 중요해. 다시 천천히 봐보면 만약에 아버지가 직장이 없는 집안이야. 아니면 별별로 없는 뭐 조금 일하다가 말고 이러면 이 사람은 보험 혜택이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또 직장이 좀 좋은 직장이 있고 나쁜 좀 안 좋은 직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장의 레벨에 따라서 이 사회보험의 액수가 크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계층화가 그렇게 줄지 않는 거야. 국가의 개입. 탈상품화는 어느 정도 올라가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해도 국가로부터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회보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회보험의 액수가 누구는 사회보험을 나중에 받았더니 100만 원 받고 누구는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생기니까 계층화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직업의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높은 사회보장 임금 대체율. 얘네들은 이제 실업자가 됐거나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사회보험이 임금을 대신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임금을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거의 80만 원 이러면 임금 대체율이 80%죠.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100만 원인데 20만 원만 나와. 그러면 80만 원의 갭이 생기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의 임금 대체율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 안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임금. 가족임금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 이 집안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수준의 임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여기 약간 안 보여서 살짝 여러분한테 밑으로 살짝 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계층화 수준이 어떻다 그랬어요? 높은 수준의 계층화.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살짝 이해를 좀 해두시고. 자,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여기가 특징입니다. 자, 스웨덴의 국민의 집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의 집. 여러분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가장 발전한 나라예요. 이념은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다른 말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보편복지, 제도복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적극적이죠. 모든 거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적극이란 말은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이 국민의 집,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 스웨덴은 평등한 세상이에요. 성평등, 평등한 가족. 자, 그래서 여성도 나가서 일해요. 여기 2인 부양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독일에서 가장의 집은 아버지만 나가서 일하잖아요. 얘는 둘 다 나가서 일해. 그런데 2인 부양자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하는데 여성 차별이 없죠. 여성 차별이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정치권에도 높은 자리, 기업에도 높은 자리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자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남자도 밖에 나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누가 돌보냐 이러는 거야. 국가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걸 돌봄의 사회화라고 얘기를 해. 다른 말로 탈가족화. 그러니까 뭐 부모님 봉양, 자식들 기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탈가족화했다라는 건 가족이 하던 거를 사회가 해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다 나가서 일할 수 있죠. 남성의 여성화. 남자도 여자가 하는 일을 당연히 하는 거고 여자도 남자가 하는 걸 그러니까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거의. 전통적 표준 형태의 가족이 약화돼 있죠. 즉 남자가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이런 거는 스웨덴에서는 상당히 사라졌다. 분위기 아시겠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정말 이런 건 바람직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나 미국의 연민의 집,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선별, 자녀 얘기할 거 없죠. 경쟁, 이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장이 복지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일해서 돈 벌어서 너의 복지를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거죠. 시장 기반의 1인 혹은 2인 분양자인데 여기도 남자만 나가기도 하고 여자도 맞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웨덴과 여기도 이제 차이가 있죠. 당연히. 결정적인 차이는 여성 차별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성평등이 일어났어요. 여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 여기는 여성 차별이 굉장히 있다. 일단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
시장 경쟁이잖아요. 시장 경쟁은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 99 사이로 양극화. 이 연민의 집을 짓겠다라는 건 두 국민 전략, 잘 사는 국민과 못 사는 국민, 이 둘로 나눠서 가겠다라는 거야. 양극화시키는. 연민의 집을 짓는다라는 건 자유주의적 이념에 의해서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즉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1대 99 사회 아니야? 1에 잘 사는 사회와 99에 못 사는 사회로 사회를 둘로 나누는 전략이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걸 당연하다고 보는 건지만 어쨌든 간에 비판의 직면에 있다. 이것도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 자, 이제 그러면 독일의 가장의 집은 어떠냐? 이거 조합주의라 그런다 그랬죠? 온정적 가부장주의. 자, 얘네들은 표준화된 가족이에요. 표준화됐다라는 건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 가족이 더 우선하다. 1인 부양자. 아버지만 나가서 일한다 그랬어요. 엄마는 전업주부. 얘네가 강조하는 건 사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보험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직업 일과 관련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업자. 아까 설명 충분히 드렸죠? 얘는 모든 게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가족 정책이든 노동 정책이든 소극적. 그러니까 가장 우리 한국 사회 유교 문화에 어느 정도 맞는 게 이런 거죠. 유교적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요? 사회보험을 실시합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그 직장에 맞춰서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뭐 사회보험금으로 20만 원 내고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뭐 200만 원 내고 그래서 나중에 실업돼 은퇴했어 노인이 됐어 그럼 국가가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독일 분위기도 아셨죠.